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21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와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열립니다. 오늘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이 63개 단체로 이루어진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행사 준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한국보건안전총연합회 회장이시며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이신 정혜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용규 과장님, 토론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LG 헬로비전 조세인 보건관리자님,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신경석 직업환경 전문의사선생님, 직업건강협회 임정선 국장님, 법무법인 사람 이기훈 대표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선 회장님께서는 오늘 큐레이터 좌장으로까지 봉사해 주십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는 우리 미래일터 안전보건에서 연간 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금년도 4번째 소주제인데요. 그 소주제 제목이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입니다. 최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진보와 지구환경 문제, 코로나19의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비대면, 비접촉과 같은 비일상 업무로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구성원의 건강 문제는 사업장 구성원의 보건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서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심각하진 않았다고 해도 재택근무나 거리두기 근무와 같은 비상경영을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같은 규제 강화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야 사업장에서는 경영 책임자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보건 전문가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순응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안전보건 환경에 순응하여 사업장 보건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심층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포럼에서 어려운 보건관리 환경을 극복해 감염병 및 엔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미래일단전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과 송영중 포럼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상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재단법인 피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보총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언론사에서 이선재 대표님을 비롯해서 김정호 본부장님도 참여하시고 또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공동 주관하시고 큐레이터로 애써주실 정혜선 회장님, 김용규 주제발표자님, 조세인 보건관리자님, 신경석 의사선생님, 임종선 국장님, 그리고 이기훈 대표위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재단법인 피플 그리고 미래일타 안전보건 포럼과 함께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가 포럼을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영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영중 대표님, 그리고 미래일타 안전보건 포럼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행사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이근환 사무총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포럼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미래일타 안전보건 포럼과 작년 12월에 그때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인데 코로나에 대한 세미나를 포럼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대응 국면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같이 공동 개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공동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건강이 중요하고 또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답답해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리고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든지, 그리고 술자석에 가면은 술잔 돌리기, 이런 음주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왔던 좋은 습관들이 꼭 체화되어서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중에서도 특히 답답하면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일을 해왔던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 노동자들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환자와 많은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환자들을 돌봐야 했던 의료 인력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어요. 저희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저희는 약칭해서 한보총이라고 부르는데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때 전 직장인 1,10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부에서는 아프면 쉬라고 하는데 실제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급휴직을 한다든지 무급휴가를 쓴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프면 쉬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겪었던 분들이 32%가 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인 엄중한 상황은 오히려 취약계층들에게 더 아주 힘들고 어렵게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그런 건강 불평등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직장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지난 2년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보총은 바로 코로나가 아주 심해지는 2020년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을 때는 안전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경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한보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보총은 그런 제도 개선, 정책 개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고요. 우리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과도 그런 논의와 또 그런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더욱 안전한 사회, 건강한 직장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를 맡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용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과 정혜선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시는 내용에 이미 제가 오늘 발제를 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래 경험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말 자체가 앞으로 저희 이 엔데믹 시대의 산업장 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고민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분야의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이 포럼에 발제를 맡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발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엔데믹 시대의 보건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게 저희 감염병 역학에서는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 사업장 보건관리 책자에도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엔데믹에다가 앞에 이자가 써 있는 경우와 PAN이 써 있는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참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는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발병이 아주 유행을 거쳐서 피크를 쳤던 지점은 끝나고 이제는 하루 평균 5,000명 수준에서 10,000명 사이, 물론 1년 전, 2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 5,000명, 6,000명 상황이 굉장히 큰 에피데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의 더 이상의 바이러스 유입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대략 일정 범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 물론 지금이 베이스라인 수준이냐라고 이제 말하려면 이 감염병을 전문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베이스라인 레벨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략 하루에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발병자가 생기는 이 상황이 엔데믹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소위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하루에 감기로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받는 숫자가 그것보다는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데믹이라는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장 보건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사업장 보건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또는 사업장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개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라고 말할 때 안전관리에서는 대부분 재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대부분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을 사업장 보건관리의 지표로 많이 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떠나서 질병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는 업무의 질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재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때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이렇게 구분하다가 2018년도 이후에 출퇴근재해가 산업재해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뭐였냐면 2018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있으면서 그동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 제외를 받던, 그러니까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부르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노동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과 관련된 그 분들이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적용 제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받게 됐다는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나는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했던 현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공사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또는 황망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가군의 고용활동이라고 하는 가사도우미, 앞으로는 가사도우미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산재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5인 미만의 농림어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부류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른 보험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선언법,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종들에 대한 확대가 있었는데 그 직종들 중에 확대된 부분에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산재가 적용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재보험법 개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건설업이 늘어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건관리로 관리해야 되는 근로자가 항상 현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전에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날인을 해줘야만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사업주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사업주에게 즉 보험 가입자에게 이 재해자가 당신네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산재의 진입장벽들이 굉장히 높아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이완되는 분들의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최근에 이 정신질병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 신청, 승인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 근로자였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미 신청된 상황에서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현장과 같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영역들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그것들을 하려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장 보건관리 부분들이 조금은 취약해지고 감염병 관리, 코로나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자면 통계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업무상 질병의 통계를 보면 2017년과 2018년까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9년, 20년도에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가 증가합니다. 이 증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없어졌다. 즉 적용받는 근로자가 늘어났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지면서 산재 신청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간 이 과정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산재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들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질병의 신청이나 처리 건수들을 보게 되면 전체 질병을 봤을 때 2017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113%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라고 표현할 때 사고가 10일 때 질병이 1 정도 발생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고와 질병의 비율이
대략 4 내지 5대 1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서 질병을 관리해야 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업무의 내용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질병의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근골격계 질병이고 아까 전체 질병의 처리 건수가 113% 증가했는데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건수는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질병 승인율 63%, 근골계 질병 승인율이 70%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 자체가 아무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율, 보험 수주율이라던가 개별 실적료율 산정에서 업무상 질병은 제외한다고 하지만 실제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골격계 질병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골격계 유해인조사를 없애주느냐, 제외시켜주느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보험료에서는 더 이상의 그 실적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이 근골격 질환의 증가라는 게 사업장 보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근골격계 질병이 감염병의 무슨 상황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계를 찾아갔냐면 소위 말해서 업무상 질병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면서 치료받지 못했던 근골격계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이것을 요양으로 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질병 중에 정신질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근골격계 질병 다음에는 이제 뇌심혈관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뇌심혈관 질병은 어떻게 보면 5년 동안의 추세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약간 신청과 승인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과로라고 생각하는 업무 시간을 중심으로 보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로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단 많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약간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이거는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뇌심혈관계 질환은 크게 증가가 없었는데 반면에 정신질병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증가가 보여졌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대략 신청이 165건이었다면 2021년 9월 달에 523건이었고 2021년 최종 696건을 신청했고 491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16년 즉 5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신질병의 신청자 수가 3.8배 증가했고 승인자 수는 5.7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해서 근골격계 질병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면과 관련된 문제 또는 비대면과 관련된 문제, 비대면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정신질병과 관련돼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통계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에 직격탄을 받은 부분일 겁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린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지금 현재 1,8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800만 명, 대략 이제 2,000만 명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서 산재 신청한 건들이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대략 1,496건, 1,5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전체 1,496건 중에 901건, 대략 승인율로는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직군들을 보시면 요양보호사, 간호사 많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들 많고 그리고 하역적재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직군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보호사, 의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런 직종들을 다 합치게 되면 실제 보건, 의료나 돌봄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감염과 산재 처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의 백신과 관련돼서 코로나19 백신이 업무상 필요했고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그 후유증까지도 산재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산재를 신청한 케이스가 대략 4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승인된 케이스가 8케이스고요. 처리 중인 케이스가 한 10케이스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시기에 업무상 질병 또는 사업장 보건관리에 어려운 부분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저희 사업장 보건관리와 관련돼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도 계속 이제 노동부에서 이런 것들이 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라는 게 개정판이 나왔다고 오는데 그 개정판이 지금 현재 14판까지 개정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년 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초판이 나와서 현재 14판까지 나왔는데 대략 30개월 동안 14판이 나왔으니까 생각해보면 대응 지침이 2개월에 한 번꼴로 계속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해야 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지침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거나 규제가 바뀌는 것 자체가 항상 그것을 신속하게 숙지하고 그 숙지된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지침이 세부적인 지침들이 또 나왔었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특수 건강진단 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의 지도 지침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9판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에 있어서 유예 상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몇 개월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내년 6월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예해주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거나 또는 폐기능 검사와 같이 호흡기에서 타액이 나올 수 있거나 공기감염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 폐기능 검사에 대한 검사 항목들은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였고 두 번째는 직무교육이라든가 안전보건교육들을 할 때 주가 집체교육들을 활용해서 교육하던 것들을 집체교육을 최소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 지침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콜센터에서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 그리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유선 상담 또는 서면 상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줬던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지만 그것들을 항상 적용해야 되는 사업장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노동자의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장 내 감염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업장 내에서 의사 환자나 확진 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리고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만약에 사업장에서 다수, 예를 들어서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감염됐을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 필수 인력들이 만약에 다 셧다운이 돼버린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그게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다수의 온라인 은행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결근 대비를 한 사업장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런 대응 지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을 종합하자면 위생과 소독, 그 다음에 산밀에 대한 대응, 산밀이라고 하면 이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밀접, 밀폐, 밀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밀폐, 밀접, 밀집을 덜 하려면 휴가나 휴업을 더 많이 보내라, 그리고 재택이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감염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건강진단, 유해인자 관리라고 하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게 뭐냐면, 유해인자 관리나 건강관리는 소위 말해서 유해인자라고 표현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와 같은 이런 유해인자, 전통적 유해인자를 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직, 비생산직, 특수건강진단도 항상 이야기할 때 생산직, 비생산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생산직 중심의 건강진단과 건강관리가 소위 말하는 밀폐, 밀집이 중심인 사무직들, 어떻게 보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컴퓨터가 주된 작업도구인 사무직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위 말해서 사무직과 관련된 분들이 중심이 된 사업장도 이제는 정말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 시대에서는 핵심적인 관리가 필요한 직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습니다. 콜센터의 문제도 있었고 물류센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어제나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의 가장 대표 기업인 쿠모 물류센터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가지고 지금 보건소와 노동조합과 사업장과 뭐 노동부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이 적절하게 대응했느냐에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보건소는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사업장은 뭐 연락받은 적 없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집단 발병을 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업장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장이 물론 잘못했지만 만약에 지금은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경험했던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다. 뭐 물론 그 사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희들의 최초 경험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사업장 보건관리 영역에서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관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소위 말해서 건강진단과 관련된 것, 보건관리와 관련된 것들 그동안에 항상 익숙했던 게 뭐냐면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가서 불러주시면 오시는 분에 대해서 혈압을 잰다는 것도 다 결국은 접촉이고 모든 것들이 접촉과 대면과 눈맞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그러한 건강진단, 보건관리, 보건교육이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실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을 지연시키는 상황까지 왔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직군이 보건의료 종사자입니다. 그분들의 업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고 과로와 오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드라이브 스루든 워크 스루든 간에 오개에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온열 질환의 발생이라던가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는 초기에 백신 접종도 먼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백신 접종을 초기에 맞아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같이 경험하는 것도 항상 최초의 경험이 보건의료 종사자였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도 생겼고 필수 업종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이 생겼는데 정확한 명칭, 법률 명칭 기억나지 않지만 그 필수 업종이라는 것이 생겼고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필수 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사회적인 이해와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필수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플랫폼과 물류산업은 굉장히 화랑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택배 종사자분들의 과로 문제로 과로사 문제들이 계속 연일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 안전보건 인력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동들도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에 채용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그동안에는 이제 건강관리센터에서 산업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업무 외에 제가 지금은 업무상 질병 중에서 자살과 정신질병의 업무 관련성 조사와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만난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들을 정말 직격탄을 맞은 분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월세방을 딱 얻어서 3개월 됐는데 갑자기 내가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랬을 때 이제 월세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도 어찌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젊은 여성인데 자살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들도 봤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요인을 찾아도 그 요인 말고는 그 친구가 물론 뭐 자살과 관련돼서 개인적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발생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급휴직, 무급휴직, 실업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 케이스는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 이것도 자살 케이스였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계속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도 차단되고 그러면서 그 해외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해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그 직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정신건강을 상담해 줘야 되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사업장에 저는 언제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응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처럼 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해외 근무하거나 원격지 근무자들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들도 저희들이 나중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고객응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전달이 되지 못하거나 정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해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필수 노동자와 이 업무외 질병이든 업무상 질병이든 감염병이 생겼을 때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가 생겼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상병수당 논의가 있었고 이 상황에서 감염 상황을 숨기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만 이분들이 사업장에 나와서 또 다른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 발병하고 나서 초기에는 건강진단,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혼란 시기를 거쳐서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 이행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다 했고 그렇지만 정말 사업장 규모 특성에 따라 다르고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분들은 그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 외에도 발열 체크, 마스크 수급 관리, 확진자 관리, 밀접 접촉자 관리, 격리 대상자 관리, 병가 관리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는 보건관리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엔데믹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또 다른 에피데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혼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상병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라는 것으로 지급이 되는데 업무의 질병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라는 개념이 있고
뭐 그 질병휴직을 쓰더라도 충분히 급여가 뭐 100% 기간에 따라서는 70%, 50%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들에 대해서는 감염이 생긴다고 했을 때 또는 질병이 생긴다고 했을 때 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게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3가지 시범 사업의 모형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제는 상병수당이 2025년 7월 달에는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사업장 보건 관리를 할 때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9년 전인데요. 그 EU 오샤에서 미래 산업보건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했던 전문가 토의 내용이 2022년에 지금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 EU 오샤의 미래 산업보건의 도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인구학적 변화에 고령화 및 여성 노동시장의 참여율 증가, 세계화 입장에서의 생산기지와 노동인구의 이동, 불안정 또는 비정규 노동의 증가, 기후변화, 신기술 도입, 신규 화학물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고령화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물론 이게 지금 발제문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조금 제가 추가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세계화 노동인구의 이동 입장에서 보시면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이동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서비스업, 운수, 물류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산업에서는 외국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정이나 비정규 노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보건관리는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를 일으킬 건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문제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기후변화 및 감염병 증가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극한의 온도 상황이나 기후재난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새로운 감염병 또는 알려진 감염병의 재유행이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산업보건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처럼 지금 현재 저희의 상황이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5분 정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장 보건관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 고민입니다. 소위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인자 중심의 관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의 건강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가지를 목록화시키고 이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해인자 중심의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지만 유해인자 중심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보건관리를 하는 보건관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유해인자는 사실 너무 많고 유해인자와 관련된 지식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장애를 예방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강장애가 발생한 다음에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나가는 오히려 후항적인 접근 방법이 되고 있지 이거를 전향적으로 예방하는 접근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굉장히 많은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관리 또는 어떤 사람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개인적인 위험인자부터 시작해서 업무적 유해인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데 그 다양한 인자의 어느 부분에 어느 고리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보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적 인자든 개인적 인자든 이런 것들은 감염병 시대에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관리의 인자들이고 기법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러한 인자들 외에도 생물학적 요인의 코로나 발생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이제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과 소위 말해서 개인의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무직은 예전에는 조금 더 산업보건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냥 업무 시간이라는 부분 또는 과로와 관련된 부분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밀폐된 공간 또는 밀접한 공간에서의 접근이 많은 직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 산업보건의 내용일 겁니다. 산업보건 담당 인력과 기관이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있는 것이고 중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있는 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안심센터 이런 센터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산업보건에 대한 저희들 그리고 업무상 질병들을 예방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력과 기관일 것입니다. 이따가 또 토론을 하시면서 각각의 규모별, 업종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산업보건의 내용은 그동안에 항상 보면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접근 방법은 작업환경관리에서는 근골격계, 화학물질, MSDS,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밀폐공간관리 이런 개념 작업관리에서는 근무시간, 휴일근무, 업무부담 요인에 대한 관리 건강관리에서는 건강진단과 사후관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심혈관계질환 평가관리, 직무스트레스 평가관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관리가 사업장 보건관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보건 통계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장의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적 기법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환자에 대해서 그 질환자가 업무상이든 업무외든 그 질환자에 대해서 업무적합성 평가를 하고 업무 관련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정한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업종별로 규모별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도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삼아야 되는 산업과 사업장 보건관리 내용들이 다른 것이고 규모별로도 다른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규모별, 업종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틀로 하는 약간의 표준화된 사업장 보건관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고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산업보건 업무에다가 이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더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런 보건상의 개념에서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건 안전관리 영역에서도 위험성 평가지만 보건상의 영역에서도 각각의 질환, 각각의 유해균을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보건관리 영역이 위험성 평가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감염병까지를 포함하는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 각인된 단어는 두 개입니다. 취약이라는 단어와 필수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취약이라는 단어와 필수라는 단어가 공공이 해결해 줘야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각인된 단어인 취약이나 필수라는 단어를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해보면 어떨 것이냐.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타임, 플레이스, 퍼스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이 취약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우리 사업장이 감염에 취약했을 때 우리 사업장이 질병 발생에 취약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가 그 취약에 가장 노출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력들이 문제가 됐었는지를 한번 접근을 해보고 거기에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또 필수가 되는 인력들은 언젠지를 찾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유행 수준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겠지만 언제든지 이게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회식이 줄어들어서 좋고 대면이 줄어들어서 좋고 보고를 해야 될 때 얼굴 보고 보고하던 것을 문자로 보고해도 충분히 보고가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이 온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뭐냐면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요구는 이제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요구도 증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코로나 발병 2년 동안
정부의 대응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유예됐거나 시행하지 못했던 나의 사업장 보건관리 영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못한 영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펑크가 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나의 2년 동안 내가 다 모든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사업장의 저희들이 관리라고 하면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취약한 부분이 작업환경 측정보다는 건강관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 부분과 관련돼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보고자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감소되면서 사업장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비만도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사업장의 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해 봐서도 그러한 비만도 증가나 심혈관 질환의 증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해서 건강증진 활동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감염병의 유행 상황별로 사업장별로 대처 상황들, 대처 매뉴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보완 내용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건관리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장들에서 보건관리자한테만 떠맡기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보건관리자한테만 떠맡기는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이 보건관리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